일단 북한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에게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5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습 공격해서 이길까 하고 70년간 연구하고 준비해온 동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군사력이 앞서 있다고 절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반전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핵무기도 전쟁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진짜 미래를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해주세요. 채널 상상현실에서 현실이 되는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린 제2의 한국전쟁이 이렇게 전개된다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해서 서울을 점령하는, 엄밀히 말하면 서울의 강북을 점령하는 상황까지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밀어놨던 그 이후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혼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감히 김정은이 쳐내려온다고?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 서울이 점령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요. 일단 북한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에게 고위력 탄도미사일인 현무5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핵무기를 제어하면 군사력이 우리가 훨씬 위에 있죠. 하지만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비대칭 전력입니다. 북한은 특수부대가 우리 육군 병력의 절반 이상인 무려 20만 명이나 되고, 또 세계 3위의 생화학 무기 보유국이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 70년간 전쟁을 준비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남한을 적과 통일하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기습 공격해서 이길까 하고 70년간 연구하고 준비해온 동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군사력이 앞서 있다고 절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마스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어서 북한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여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미국이 북핵을 수용하거나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가 아니면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남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마스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1차적으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 겁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요. 서울이 아닌 지역을 점령해서는 전략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는 서울입니다. 장기 전쟁 수행 능력이 없고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서울 이남으로 계속 진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하마스식 기습 공격과 드론, 생화학 무기, 땅굴 등 다양한 공격을 통해 서울까지는 밀고 내려올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봅니다. 서울을 점령한 뒤에는 핵무기를 떡 내놓고 협박을 하는 게 북한이 사용할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와 미국은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서울 시민을 인질로 잡고 우리와 미국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핵무기를 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죠. 이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반전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미래 예측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직관적인 논리와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자 철인들이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있죠.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부류의 예측 방법을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써야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말한 몇몇 예지자와 철인들에 의하면 한국의 미래가 엄청 밝다고 합니다. 또 여기 한술 더 지구촌의 중심국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선임인 기다노 대성정은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앞으로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나 선임은 한국의 장래가 매우 밝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만주와 요동반도 일부가 우리 영토로 속하게 될 것이고, 일본 영토가 침몰하면서 우리나라 동남해안 쪽 백리 땅이 피해를 입지만 서부 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고, 희망과 서강에 찬 새로운 민족사가 전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의 유명한 허운대사는 2046년에 한국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된다고 했고, 인도 예언소년 아비냐 아난드는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초강대국 자리에 올라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몰라보게 국력이 신장됐지만 아직 G7에 못 들어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앞서서 1등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도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2050년 전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 문명이 발전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우리 한국을 도와준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 너무 황당한 이야기고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핵협박을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데요. 핵무기도 전쟁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체 판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도 팬데믹인데요. 그 정도 팬데믹으로는 안 되죠.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만든 흑사병이나 16세기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몰살시킨 천연두, 세계 1차 대전 말기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 이상의 팬데믹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핵무기도 전쟁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처럼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도 코로나 위기에 잘 대처한 나라였으니까요. 우리에겐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봅니다. 팬데믹은 과거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하게 판을 흔들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흑사병은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으니까 노동 인구가 급감하게 됐죠. 그래서 임금이 치솟게 되고 임금이 치솟으니까 중세의 기본 체제인 장원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죠. 또 16세기 1000명도 안 되는 소수의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과 페루의 잉카 제국이 멸망한 것은 천연두 때문이죠. 물론 신무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지만 압도적인 수의 군대를 보유했음에도 아주 소수의 군대에 무너진 것은 천연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또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 퍼져 무려 5천만 명이나 사망했는데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었으나 스페인 독감 때문에 서둘러 종결할 정도로 맹위를 떨쳤죠. 이런 팬데믹 이상의 센 팬데믹이 온다면 아마 핵무기도 전쟁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핵으로 협박해도 곧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겠죠. 핵보다도 더 강력한 놈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팬데믹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조류독감과 천연두죠. 이 둘은 과거에도 팬데믹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죠. 강한 독성과 전파력을 함께 갖추고 있으니까요. 1918년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2005년 그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하여 알래스카에 묻힌 한 사망자의 폐에서 이 독감 바이러스를 채취하여 연구해 보니까 지금의 조류독감과 같은 H1N1 바이러스라는 게 확인됐죠. 2009년에 발병한 신종플루도 H1N1 바이러스인데요. 같은 종류 바이러스지만 똑같진 않고 먼 친척 정도라고 하죠. 신종플루는 스페인 독감에 비해 독성이 훨씬 약한 거죠. 조류독감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발병하고 있는데요. 사람도 드물지만 감염되기도 하죠. 다행히 아직은 사람 간 전파는 없는데요. 만약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된다면 끔찍한 팬데믹이 되는 거죠. 독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서 유전 물질이 한가닥이죠. 그래서 복제를 하다가 오류를 바로 잡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결국 인간 독감으로 변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연두는 인류가 처음으로 박멸한 질병인데요. 과거에는 우두법, 종두법으로 예방했고 이후 백신이 보급되어 천연두를 완전히 박멸하게 됐죠.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가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천연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세계보건기구가 폐기하라고 권고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눈치 보다가 폐기하지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북한이 생화학무기 세계 3위 보유국인데요. 북한도 천연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뒤 우편물에 의한 탄저균 테러가 일어났죠. 그때 이후 천연두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천연두 백신을 재생산하여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1년 천연두를 법정 전염병으로 재지정했죠.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원숭이
천연두 엠폭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요. 천연두는 DNA 바이러스라 변이가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고삐가 한번 풀리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요. 백신의 효과도 확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팬데믹은 암울한 얘기 같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이라면 좀 힘들더라도 당당히 맞서야 되겠죠. 예지자철인들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하니까 더 큰 미래를 향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깊이 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퓨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